연간 평균을 보면 매년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2%, 4% 정도 성장도 이게 가짜 성장이라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성장을 해야 이게 진짜 성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야, 우리도 뭐 G5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2040년도가 되면 G3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미디어동잡 시그널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 전략을 말하다. 지난번에는 저희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의 미래 이사장님께서 그 미래사회와 돌봄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1월 16일에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통상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박광기 소장님은 그 삼성전자에서 올해 부사장님을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굉장히 그 남다른 그 시각과 전략을 갖고 계셔서 특별하게 좀 모셨으니까 먼저 우리 박광기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장님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이게 국제사회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삶이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떤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제 환경 변화를 먼저 읽고 그것을 이제 대한민국 안으로 가져와서 그 임팩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 거냐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업스트림 과제가 있고 다운스트림 과제가 있고, 보수는 업스트림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수는 다운스트림 과제 해결에 바쁘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느냐, 현상에 대한 처방을 찾느냐,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과 같은 이 소위 개방형 통상 국가는 우리가 지금 GDP의 거의 뭐 85%를 해외 수출입에서 이제 얻는 나라니까 당연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선거 공약들이 사실은 내치 중심인데, 그 내치 중심의 정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뭔가의 문제의 뿌리가 있는 업스트림 과제가 뿌리가 돼서 문제가 현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처방을 내는 내치 중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방형 통상 국가라는 것은 결국 내치가 외치의 종속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정치, 큰 정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 예산을 재정을 갖다 많이 쓰는 그런, 또 이 어떤 정부의 관여도가 높은 그런 정부를 이제 큰 정부, 뭐 이제 큰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큰 정치라는 게 이 큰 그림, 즉 어떤 이 거시적인 흐름의 변화를 바꾸는 것, 즉 외치, 이 글로벌한 어떤 정세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게 큰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들 그 전환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나 다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럼 전환기라는 거는 결국은 과거 한국에서 미래 한국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면 미래 한국으로 가려면 미래 한국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느냐. 그리고 또 그런 좌표가 설정이 돼야 우리가 없앨 건 없애고 줄일 건 줄이고 뭔가 새로운 이제 구조를 만들, 이제 그 새로운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조 계획의 방향성이 생기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 한국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보면, 전환이라는 거는 뭔가 과거에
해오던 것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행하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을 하고 있는 이 기반이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사회 통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먹고 살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초격차로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또 지금 뭐 조선, 철강, 화학, 석유, 정유 뭐 이런 기존 주력 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돼. 미래 먹거리, 뭐 초격차 전략, 또 수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해오던 일이냐? 이게 지난 50년간 우리가 해오던 일들이다. 그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정책들이 전환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마 보면은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기존의 통념, 기존의 상식에서 계속 그걸 같은 이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많은 전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보면 선진국의 그 선례나 이론에 기반한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대부분 다 미국이라는 그 시장을 두고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연구를 했는데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같으냐? 전혀 다른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 내수 소비가 70%가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엔진이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는 돈을 막 풀어가지고 소비가 막 살아나면은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더 많은 생산량을 출하를 해서 경제가 성장되는 그런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 주도 경제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다 물건을 내다 팔아서 그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공장도 더 늘려야 되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니까 그 수출 낙수 효과가 국내 내수를 일으키는 이 순환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같은 재정을 푼다 하더라도 미국은 금방 효과가 났는데 대한민국은 내수에 큰 효과가 안 나니까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수 경제 흐름이 미국과 한국은 다른데 미국의 내수 경제 정책을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만의 어떤 이 그동안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태생적, 체질적 경제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이게 워킹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 한방에서 체질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2.0이라는 거는 새로운 그 전환의 비전을 이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오원철 수석이 70년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할 때 소위 이제 산업 입국을 했죠. 지금의 경공업에서 이제 중화학공업, 뭐 심지어 반도체까지 그때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분이 산업 입국을 한 이래 그분이 산업 입국을 하면서 했던 이제 이 사업 모델이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그 모델인데 지난 50년간 그 모델이 한 번도 변화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 그 모델로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IMF를 맞았고 그때 그 구조 조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구조 조정이 아니라 IMF라는 기관이 우리한테 강제로 너네들 부채를 얼마를 줄여 해서 강제로 구조 조정을 했던 시기죠. 그리고 나서 또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오원철 경제보좌관이 만들었던 산업 입국의 상품 제조 수출형 경제 구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 시효를 다했다.
그리고 그 시효를 다해서 이미 한 15, 16년 기간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즉 탈상품 제조 수출형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보는 문제 의식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4년간 아프리카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서부 아프리카를 가다 보면 뭐 시에라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말리, 부르키나파소 뭐 이름도 상당히 이제 듣기 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 출장을 가봤는데 제가 묵던 호텔에 미군 사령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 아프리카에 사실 그 돈 안 되는 시장인데, 그 서부 아프리카가 그냥 이 시장을 한번 본다는 차원에서 출장을 갔는데, 아니 거기에 버젓이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보니까 미국은 무려 그 150여 개 국가에 전 세계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는 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끝단까지도 미국의 입지가 들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금은 이제 인도에 밀렸지만 6,7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한때 톱5 세계 경제 규모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 게 영연방이 한 56개국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 한 25억 명 정도 소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탑5 경제 규모를 갖는 영국의 경제는 6,700만의 경제가 아니라 영연방 56개국의 25억 명의 소비자를 기본 베이스로 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탑5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1.5%, 뭐 2%도 성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2, 3%를 성장한다 이러면 지금 우리 한 2,000조 GDP가 되니까, 그러면 한 40조에서 60조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저희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래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연간 평균을 보면 매년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2%, 3% 정도 성장도 이게 가짜 성장이라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성장을 해야 이게 진짜 성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뭐 G5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2040년도가 되면 G3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일부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이 G5, G3라는 게 이제 5천만 이상 인구 규모의 3만 불 이상 되는 게 지금 한 G7 정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G5가 되려면 한 5만 불 정도가 돼야 되니까 5, 25 하면 2억, 지금 우리가 한 2조 달러 정도 이제 좀 안 되죠. GDP가 한 1.7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2천조가 되는데, 그러면 GDP가 한 2조 뭐 6천 정도가 돼야만 이제 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G5 정도가 되고, G3가 되면 한 7만 불 정도가 되면은 57에 35니까 한 3조 6천억 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면은 G5가 되려면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1.5배가 늘어야 되고, G3가 되려면 지금 경제 규모의 2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2% 3% 성장 40조 60조 늘기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어나더 2,000조를 만들고 어떻게 어나더 800조를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초고령,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이제 인구도 주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FTA를 59개국에 걸쳐서 약 세계 GDP가 한 100조 불 정도 되는데, 한 85%, 90% 시장을 우리가 그 프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FTA 59개국이니까. 그럼 우리가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한국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미국은 군사력, 뭐 예전에 이제 침탈해가지고 식민지화를 시키고 뭐 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지금의 이제 세계 균형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세계 남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우리의 익스텐디드 된 도메스틱 마켓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인구 규모의 국가들과 우리가 소위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 2위 위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중보다는 못하지만은 무역 흑자로 보면은 뭐 예전에는 중국 다음 세컨드였는데 아마 올해도 아마 작년에 아마 미국 다음에 세컨드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같은 나라를 한 30여 개 국가를 우리가 만든다. 그런 협업 관계를 만든다 이면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냐? 자원이 많은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촌을 들여다 보면은 자원이 많은 그 권역별 요충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동이라면 사우디고 뭐 동남아다 이러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고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고 뭐 중남미다 이러면 칠레, 콜롬비아 이런 아주 이 지구의 요충지들이 있다. 권역별 요충지들의 자원이 많은 나라. 근데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인구가 젊어요. 평균 나이가 뭐 29에서 30대 중반. 우리는 뭐 지금 40대 중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들의 젊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 우린 자원이 없으니까. 플러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자본, 플러스 우리 베이비 부모 800만이 가지고 있는 30년 된 아주 이 산업화 노하우와 경험, 이걸 결합을 하면 가능하다. 뭐 그거야 말은 쉽죠. 뭐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한국 중심, 즉 국내 중심의 주력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거제도, 부산, 울산이면 뭐 조선 산업, 그다음에 울산의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어디 기계 산업, 그다음에 뭐 대구의 섬유 산업, 뭐 포항의 철강 산업 이런 식으로 각 요소마다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있는 그 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국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산업 생태계가 국내 중심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앵커 기업 산업별로 이제 앵커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납품을 하는 많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을 둘러싼 인프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이 국내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국내 중심의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을 해가지고 특정 제품 생산에 관련되는 모든 공정을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30여 개 국가라고 뭐 했는데 그럼 그 다수 국가들의 글로벌한 생산 능력의 점유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주력 산업들이 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력. 즉 주력 산업의 우리의 가장 강점은 양산 산업인데 이 양산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모든 게 다 경쟁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원가 경쟁력.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어떤 공장의 이 생산 능력의 총합이 우리의 양산업의 경쟁력이라면 이걸 글로벌로 확장을 해가지고 다수국의 총합인 생산 능력 점유율로 중국과의 규모의 경제도 보완을 하고 원가 경쟁력도 올리는 그런 이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 혼자만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들하고 그 기업들하고 협업
즉 M&A라든지 지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진출하는 그 지역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발전에 따르는 개발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성장하면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59개국과 그 FTA를 맺었는데 59개국의 FTA를 맺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단 말입니다. 3% 이상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1.4%밖에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 나라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성장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여기서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인구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이 얼마나 넓은 경제 용토로 확장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 초격차라는 걸 합니다. 초격차를 하고 우리가 이제 추격자에서 그 선도자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격차라는 것은 이제 초격차와 우리가 또 이제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격차는 결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더 갭을 확대하느냐. 지금 그건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도국들, 즉 선도자들하고 얼마나 우리 갭을 줄이냐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한 15년, 20년을 초격차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미 한일 기술 격차는 뭐 역전되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래 기술들은 우리가 이미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초격차 전략이라는 게 한국에 안 먹힌다. 그러니까 초격차 전략에 매여 있는 한국 이게 저성장의 덫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원숭이가 그 구멍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이걸 못 빼내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도자로 간다는 거는 이제 결국 원천 기술의 선도 기술을 앞서간다는 건데 이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업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의 그 게임은 비교 우위는 그 나라에 얼마나 오랜 80년, 100년, 200년 된 이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이 원천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가진 이 기술들은 우리는 추격자를 해서 우리를 이제 스스로 비하할 수가 있는데 이 추격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추격자라는 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나 기초 연구나 기초과학 기술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 있는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범용 기술을 우리가 이제 그 선도를 하면서 기술의 범용화를 선도를 하면서 기술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상용화를 완성시킨 기술이 대한민국이 그 덕택으로 지금 압축 성장해서 지금 6.25 전쟁 직후 1950년대 60년대 극빈국에서부터 지금 2023년 지금 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70% 선진국 30%의 딱 경계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는 이 모든 나라들은 다 지금 우리가 50년간 이 축적해온 이 추격해오면서 숙성시키고 완성시킨 이 현장 기술, 산업 기술을 다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800만 베이비 부모들. 그러면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된다는 것은 선도 원천 기술을 앞서 개발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선도국의 역할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잘 숙성시켜서 완성시킨 이 어마어마한 현장 산업 기술들이 국제사회에 더 많은 국가가 써서 그 경제 발전을 앞당기게 지원하는 것도 선도국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도국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 추격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한 170여 개국의 개발도상국들한테 그 산업 발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대한민국은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은 그 개도국 산업 현장을 지원해주는 본사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데 제가 80년대 중반에 삼성에 입사할 때
그 메탄도 넓은 그 논밭에 공장들에 대졸 인력이 한 600명, 7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3만 명 있는데. 근데 지금도 거의 한 뭐 3만 명, 4만 명 있는데 지금은 100% 대졸에다가 석사, 박사 인력들로 전부 있는 인력들이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 TV를 단 한 대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거의 5천만 대의 삼성 브랜드 TV를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TV를 국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국내 본사에서 키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해외에서 5천만 대의 이 수량이 있으니까 그 수량을 지원해주는 본사 기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외 사업장을 벌이면 국내에도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오프가치의 지식 서비스, 즉 대학을 졸업한 우리 지금 청년 인력들이 하기 좋아하는 지식 서비스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초격차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선도국이 되고자 선진국하고 경쟁하고 추격자, 이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중국이나 이런 후발국하고도 경쟁하는 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1, 2% 경제 성장도 지금 못하면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대칭 경쟁 전략으로 바꾸면 후발국하고도 산업 파트너십으로 협력할 수 있고 아까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했듯이 그 다음에 선진국하고도 우리의 아주 이 재빠른 상용화 R&D 역량과 그 나라의 원천 기술 역량을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선후발국 모두와 경쟁하지 않는 소위 비유기적 편성 비대칭 경쟁 전략으로 우리는 글로벌 산업 수도로서 국제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국제허브 역할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수출 낙수 효과 경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국제허브로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사회 그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가 되면 우리 국민은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 지금 보면은 작년에 청년 그 20대 청년 고용률이 한 46% 정도, 5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부족한 그 인력이 60만 명, 59만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우리 국민 수준에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산업 개혁을 정부가 한다고 이제 역대 정부마다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는 게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반도체, 바이오, 뭐 배터리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제조업이라는 거죠. 즉 수출 상품 제조업, 즉 오원철 씨가 50년 전에 그렸던 그 그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첨단이라는 것이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동경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시총이 높습니다. 뭐 지금 일본 주가가 뜨기 훨씬 전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리드하는 것도 다 첨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S&P 50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피 200이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유형 자산, 즉 설비 자산이 거의 90%가 넘어요. 우리가 무형 자산 한 13% 내외인데 미국은 S&P 500은 90%가 무형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제조업의 설비 자산이 주가 되는 대한민국의 경제하고 미국의 저기 무형 자산이 90%에 있는 경제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선진형 산업 구조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까지 왔다면 이제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국민이 하는 일자리 즉 선진형 산업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 그럼 첨단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러지만 이 첨단이라는 것, 첨단 제조라는 것도 보면은
그 소재가 되는 핵심 광물, 즉 이 첨단 제조의 바탕이 되는 핵심 광물의 소재는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 경쟁력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반이 되는, 즉 뿌리 산업이죠. 이 뿌리 산업은 뭐냐면 중소기업들인데 이 중소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는 소재와 뿌리 산업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져온 부품들을 조립해서 한 양산 조립은 이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코스트도 높고 탄소 중립에 전기세 뭐에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첨단 제조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한도가 있다. 한도가 앞으로 몇 년이면 다 따라잡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건 뭐냐? 선진국은 우리가 이제 첨단 하면서 선진국은 첨단이라 해서 제조만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선진국은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첨단 제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5가지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지식연구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면 이 5가지 산업을 영위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5가지 중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첨단 제조 한 분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문화산업이라서 이제 한류가 있어 조금 이제 뜨고는 있지만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도 이 주력 산업사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주 중심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기계, 부품, 전자 이것들 대신에 이 5대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냐. 선진국들은 5가지 공통 산업을 하지만 다 각자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은 스탑 중심으로 가고 있고 런던의 금융은 어떻고 누구의 금융은 다 이제 다른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5가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을 차별화할 거냐. 저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아까 제가 했던 본사 일감 기반, 즉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개발 현장을 많이 만들면 그 현장을 지원하는 아까 삼성전자의 수원 공장이 있고 본사가 있듯이 그 본사 일감 기반, 본사 일감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일감 기반으로 또 우리의 지금 한참 이제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한류 기반의 문화산업, 한류 테마 기반의 관광산업, 그 다음에 해외 개도국 현장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식 기반, 또 이런 첨단 기반, 이런 걸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차별화하면서 선진형 산업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뜨는 겁니다.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생산성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OECD 생산성이 제일 낮잖아요. 생산성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이 생산성 향상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즉 일자리를 주는 산업에 관련된 정책이 일자리를 국내에서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일자리 정책의 2.0은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일자리 일감 개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이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일감을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는 안 하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서 그 일감을 계속 국내에 유지하려고 해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한 대한민국 지식사회로 세계 최고 고학력 지식사회로 진화한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업그레이드 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어떤 비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국가 차원에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거냐, 또 대한민국이 그 선후발국하고 경쟁하는 샌드위치에서 어떻게 경쟁하지 않고 상생형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글로벌 직접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바꿀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일자리를 할 거냐, 요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3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 모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모델 3가지가 이제
하나는 이게 얼마 전에 아마 작년 말 10월인가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 교과서 수주를 800억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교과서 이 수주 단일 수주 중에는 제일 큰 수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800억 원어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찍어가지고 배에다 실려가지고 완샷에 그냥 수출하고 돈 받고 끝내버리냐? 요게 이제 상품 제조 수출형 산업 통상이죠. 1.0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도 자기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스스로 인쇄해서 만들 수 있게 우즈베키스탄의 인쇄업을 육성해준다.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준다. 즉 산업을 수출을 하면 물건을 팔면 우리가 갑을이지만 그 나라의 로컬 산업을 육성해주는 비전을 팔면 우리는 갑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상 2.0은 즉 우리가 글로벌 직접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제 허브가 돼서 국제사회의 돈과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오게끔 하려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산업 파트너십으로 편성으로 연결성이 극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거는 우리가 장사꾼처럼 물건 만들어가지고 배로 팔고 끝내면 돈 받고 끝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뭔가 연결이 돼가 서로 성장하게 하려면 이 통상을 이제 산업 파트너십으로 윈윈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품 수출 대신에 우리가 그 제품을 그 품질을 올리면서 개발해 오면서 했던 그 다양한 업종과 그 업종에 따라 있는 기술을 서비스로 수출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수출하고 인쇄업을 수출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인쇄업을 수출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인쇄 장비를 팔고 또 그 인쇄 장비 설비를 잘 돌릴 수 있는 기술자가 가서 그 나라의 기술자도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또 그 나라의 기술자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끔 어떤 고등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기술 인력도 키워줘야 되겠고 또 그 산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력 사정도 있어야 되고 도로 인프라 뭐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그 나라의 산업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개발을 우리가 같이 해준다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통상 2.0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호무역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자원 민족주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자국 시장이 상품 시장화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조각배만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쪽 근해에서만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 원해로 못 나가니까 이 자기네 국민들끼리 커업이 경쟁이 일어나고 뭐 분쟁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 달라. 뭐 그 나라는 인도네시아는 그 배 원양 어선 3,000척을 만드는 게 국정 목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왜 삼성전자가 저기에 15, 16년을 지금 세계 최고의 핸드폰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왜 베트남에 있는 그 로컬 기업들은 납품을 하나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 로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 즉 삼성전자와 같은 데다 납품할 수 있게끔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을 좀 시켜달라.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을 시켜달라. 꼭 품질이래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젠다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아젠다들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즉 국제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국제산업을 우리가 펼치면 많은 중소기업 지금 수출이라는 게 수출 소수 몇 개 대기업만 효과를 보는 거지 많은 그 밑에 달려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수혜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주재원들 그 대기업 직원들이나 수출이 잘 되면 봉급도 올라가고 이러는 거지 거기에 납품해주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직원들은 그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상으로 바꿔주는 게 통상 이게 2.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 다수 기업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런 어떤 국제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사업을 우리가 펼치면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산단입니다. 산업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방을 우리가 보면 균형 발전의 초석이 70년대부터 우리가 만들었던 국가산단입니다. 우리 국가산단이 한 32개 있지 않습니까? 뭐 거제도의 조선산단, 포항의 제철산단, 뭐 기계산단, 어디 먼 산단, 정유산단 다 있지 않습니까? 그 32세 개의 국가산단이 사실은 균형 발전의 각 지방 경제의 이제 엔진이 돼서 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도시가 형성되고 그 산업 도시가 지금의 우리 지방 이제 도시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감이 이제 우리 국민이 하는 일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사 일감이고 하나는 현장 일감입니다. 그럼 이제 본사 일감은 주로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즉 사업장, 현장은 지방에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이 공장의 규모가 수출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뽑으면서 우리 산업 도시들이 팽창하고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개발도상국 베트남이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그 현장의 공급을 책임지던 국가산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본사 일감을 하던 이 국내 본사들은 서울이죠. 주로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이 나가면서 해외 물량을 엄청 키운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수원에 텔레비를 한 대도 안 만들면서 지금 5천만 대를 우리가 팔고 있다고. 헝가리 공장, 베트남 공장, 중국 공장, 무슨 공장, 전 세계 공장을 두면서 물량을 옛날에 100만 대 하던 걸 지금 5천만 대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 100만 대 물량이 5천만 대로 늘어나면서 그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즉 우리 그 사업 현장, 즉 공장 지방에 있는 그 산업 단지의 일자리는 단순 생산직, 기능직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이건 뭐 공고 나오고 뭐 저 공대 나온 몇 사람들만 뭐 들어갈 일자리지 내가 문과 계통에 갈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사에 있는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관리, 인사, R&D, 상품 기획, 구매, 뭐 또 법률, 디자인, 저 홍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많은 본사 일감들이 어디서 옵니까? 해외 현장의 일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즉 현장 일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사 일감이 같이 늘어나는 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본사 일감, 이 소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본사의 일감은 지식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문과 계통도 들어가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국가 산단의 현장 일감은 양 자체도 줄어들지만은 기능 일자리도 아주 단순 기능직 생산직밖에 안 되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다시 지식 서비스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거죠. 지금 공장 가동률이 뭐 65%, 지금 67%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설비가 한 30% 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유휴 설비와 또 유휴 인력을 결합을 해서 이런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일감을 창출하는 거죠. 왜? 그 나라에는 맞춤형 산단이 일감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각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과제를 사업화해서 이런 맞춤형 산단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
청장면이 같이 갈 수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납품 관계로 같이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M&A를 같이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M&A를 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초기에 기아, 현대차로 진출했던 기업들 중에서. 근데 아주 잘 나가고 실패한 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한라만도가 있고 또 하나는 현대모비스가 있죠. 현대모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아와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나가면 한 130개 정도의 1차, 2차 협력, 1차 협력 업체들이 같이 나갔는데 지금 거의 다 철수하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거의 다 반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수 비용으로. 그런데 한라만도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라만도가 들어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중국의 부품, 같은 품목을 부품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납품하다가 현대차가 중국에서 쫓겨나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 형국인데 이 한라만도는 로컬 기업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로컬 기업이 이미 그 중국의 전기차 로컬 기업에다가 다 부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물량이 다 자기 물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고 우리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모델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중국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중국에 이제 현대차가 얼마 전에 충칭 공장을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충칭 공장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조 정도 투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900억? 3,000억 조금 못되게 주고 지금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 15년, 20년 기업들 중에서 초기에 좀 참 잘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이 철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그 인허가 할 때 혜택 줬던 걸 다 개고내라느니 어쩌냐 하면서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그 퇴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사실 15년, 20년 벌었던 돈을 다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에 들어갈 때 2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이 땅이 많으니까 지네들 FDI 외자 유치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 빈 땅을 공짜로 써라 하고 들어갔어요. 그 빈 땅에 땅을 토지를 공짜로 쓰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 했는데 공짜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99년 조차를 주로 주죠. 그 이용권, 토지 이용권만 이제 근데 그 권한 자체가 우리한테 없는 걸 공짜로 줬으니까 그럼 나올 때는 토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보상 못하고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건물만 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주에 가면은 이광효 수상이 있을 때에 중국 최초로 만든 게 소주 공업단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등소평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이광효 수상이 소주 공업단지를 만들 때는 그 땅을 거의 뭐 몇백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토지 이용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전력 시설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기업들을 다 이제 외국 한국 기업도 여기 꽤 많이 이제 들어가 삼성도 일부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서 해외에다 공장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마진을 받아 이익해서 애들 직원들 봉급 주고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 사실 기업이 자기 본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메인트넌스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저 애플과 같이 세계의 최고의 브랜드와 영업력과 제품력을 가진 기업들이야 그 제품으로 돈을 벌지만 사실 웬만한 기업들은 마진율 4%, 5% 지금 이자율을 보다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냥 오퍼레이션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공장을 만들면 보통 한 개 뭐 이 산업단지 하나 정도 만들면은 여기에 보통 한 3만 명, 5만 명 정도가 인력이 단기간에 모아지죠. 그럼 인력이 모아지면서 이 주변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 주변에 별 볼 없던 건물들도 다 지가가 올라가죠. 왜? 인력이 확 모여, 인구 이륙이 돼버리니까 그 주변에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 돈을 벌고 나오는 기업들이 뭐냐? 그 당시에 토지 이용권을 돈을 주고 사고 들어간 사람들이 토지 가격이 4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영업했는 거는 애들 퇴직금 주고 이걸로 다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그 토지 이용권을 전매하는 그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매년 2,000개, 3,000개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을 당연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기업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왜?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는 게 다 앵커 기업들이잖아요. 주력 산업 밑에 수백 개, 수천 개의 2차, 3차, 4차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한다 이러면 이 땅의 지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팀 코리아, 원팀 코리아라고 하는데 2,000개, 3,000개가 나가는 각자 도생으로 지금 나가는 저 지역을, 저 기업들을 전 세계에 우리가 한 30여 개를 아까 요충지에다 경제 공동체로 엄선을 해서 그 지역의 국가 대 국가가 쌍무협정, 트리티를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지역을 경제 특구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지금 보십시오. 건설 회사들은 뭐 마스다르 시티, 그 다음에 또 비스마야 시티, 이라크의 비스마야, UAE의 마스다르, 또 어디입니까? 또 저 네옴 시티, 사우디, 그 다음에 압둘라 시티, 쿠웨이트, 어마어마한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죠. 근데 제조업들은 또 제조업들끼리 뭐 현대 조선이 나간다, 뭐가 나간다, 또 나가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만약에 결합을 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과 지금 신도시 건설 위주와 딱 결합을 하면은 이게 거대한 경제 특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하노이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구나 다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영토가 되는 거죠. 하노이에 가면은 청담동에 있는 어학학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한국 이발소까지 다 와 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거기에 하노이의 거대한 박민성에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진출하고, 부품 기업들한테 돈을 대기 위해서 신한은행, 한국 은행들이 진출하고, 은행들이 진출하니까 한국 교민들이 많아요. 한 20만 되니까 거기에 또 한국 자영업자들이 식당이 진출하고, 뭐가 진출하고, 커피숍이 진출하고, 지금은 롯데가 또 거대한 복합 컴플렉스까지 만들고. 이게 뭡니까? SOC 투자를 한국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노이 같은 도시를 우리가 한 30개를 이 지구상에 만든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5만 불, 7만 불이 왜 못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원팀 코리아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원팀 코리아 투자, 특정 지역에, 그 나라의 특정 지역,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가 그런 경제 특구가 있다 이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부터 혼자 검토해갖고 여기저기 나갈 게 아니라 이래 보고, 야, 나는 사우디가 좋겠어, 나는 우리 사업은 베트남이 좋겠어,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좋겠어. 자기 사업 업종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봐서 그 나라에 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면은 한국 거대한 경제 특구가 있으니까 인허가나 이런 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그게 신남방 파트너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박항서 그 코치가, 사실 그분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그분 연배에 아주 뛰어난 코치,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진짜 뭐 아주 기라상 같은 지도자가 됐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800만 박항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 30년 동안 그 전문 분야에서 산업 기술, 우리가 지금 이제 산업 강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산업 기술 강국인데, 그 산업 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은퇴한 60대, 70대, 50대 중반 이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뭐 전자 기술 기능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뭐 라이더를 하고,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나라에 무슨 복지가 있냐. 이 나이가 들면은 일에 대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30년 동안 익힌 이 기술을 남들한테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그 보람과,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베이비 부모 은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부가가치로 바꾸려면 이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우리가 찾아내면 부가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170여 개국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극빈국, 개도국, 이 신흥국들, 이 분들은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나가기만 하면 지금 그 경험들을 국내에서는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다 부가가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과거 경제학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잠재 성장률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잠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기업들이 유형자산, 즉 제조업 설비 투자의 90%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잘 나가는 S&P 500들은 90%가 무형자산에 투자했듯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인력이 적은 노령화된 이 인력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잠재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왜 잠재 성장률이 안 올라갈 것이며 또 똑같은 자본을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자본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 자본을 더 나은 첨단 무형 자산 선진국형 산업에다 투자를 한다면 왜 우리 대기업들이 번 돈을 20조, 30조를 전부 다 반도체, 바이오, 설비 투자에다 올인하느냐 이거죠. 중국이 따로 앞으로 2년 있으면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조, 30조 반도체 뭐 용문 공장 만들고 있다니 대한민국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로 5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 정도 경제 규모는 훨씬 지금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니어노믹스 어떻게 하면은 이 50대, 60대, 70대 중반까지 이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분들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부가가치로 바꿀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아까 제가 있던 K 국제 상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수출 낙수 효과 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서 그 공장도 국내에 더 지어야 되고 부품도 생산량하는 부품도 더 많아지니까 중소기업의 일감도 더 늘어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걸 갖다 국내에다 투자를 국내 이제 인건비가 높고 코스트가 높으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하니까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낙수 효과가 빨대 효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이 거대한 기업들이 이 조직을 유지를 하려면 빨아당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경영이 어려워서 경비 절감을 한다고 야 지금부터 회식비 안 해. 이제 한 30% 줄여내면 수원에 있는 식당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왜 이중 구조가 일어나느냐? 이 대기업들이 이 조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경제 수축기에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축하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밑으로부터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 표가 그겁니다. 밑에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게 뭐니까 우리나라 중소부품업체들의 마진율이 1%, 2%가 채 안 돼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쓰고 있는 이자가 4%, 5%잖아요. 그럼 뭐 다 지금 한 개의 기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낙수 효과가 빨대 효과로 빠르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빨대 효과 끝을 끊어주지 못하면 민생은 앞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간다. 그래서 지금 대외 경제와 국내 경제가 점점 괴리가 생깁니다. 왜 우리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삼성과 현대차는 잘 판다고 하는데 국내 민생은 이래 어렵냐? 이 구조인 거죠. 그럼 이 빨대 효과를 깨는 주체가 누구냐? 저는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하면서 부족 단위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 조직을 이렇게 보면은 뭐 지자체 단위로도 삶이 여유가 되고 또 이제 또 뭐 종교 단위로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는데 가장 근본의 흐름은 뭐냐면 돈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으로 커뮤니티는 뭐냐면 현대 그룹,
삼성그룹, 또 뭐 LG그룹, 현대그룹의 자동차 밑으로 달려 있는 종업원이 120만 명이란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뭐 1.5, 2명 가족까지 해버리면 현대차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300만, 400만 명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거죠. 현대, 삼성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 그럼 이게 뭐냐? 대한민국의 10대, 30대 그룹은 옛날로 의하면 부족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부족이 모아가지고 국가가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부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남들이 70년, 120년 걸릴 걸 우리는 50년 만에 압축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압축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독일이나 일본의 중소기업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왜 독일이나 일본처럼 강소기업이 왜 못 되냐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태생적 발전 과제를 통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 대한민국의 납품 중소기업들은 자생력이 없어요. 우리가 독립적인 기업이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지가 만든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개발력, 그 다음에 지가 만든 물건을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판매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독립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즉 납품기업들은 대기업에서 너 요 사양대로 1000대 만들어 와. 판매도 필요 없죠. 설계도 필요 없어요. 다 설계까지 주니까. 단순 하청식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일본이나 독일의 강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기 전에 대기업의 하나의 하부 부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해온 산업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을 한다. 글로벌로 확장을 하면은 대기업 혼자서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부품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클러스터로 같이 나가야만 산업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2차, 3차 협력업체로 같이 나가야 할 그 책임과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앵커기업, 대기업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혼자 다 나가죠. 정부가 넣지만 해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노동개혁한다, 구조개혁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많이 이제 개혁을 한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개혁이 산업개혁인데, 그 개혁에 뭐가 이제 그 개혁의 대상이냐. 우리가 지금 초격차를 추진을 하지만 사실은 초저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생산 캐파를 국내에 늘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15년, 뭐 10년 정도 돼서부터 정체기를 겪어서 지금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홍성국 의원이 수축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커브상에 보면은 도입이 있고, 성장 팽창이 있고, 정체가 있고, 수축기,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축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수축기에 와 있다 보니까 국내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공급 과잉력이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과당 경쟁을 지나서 이제는 출입 경쟁까지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부문에 과잉과 과밀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고도 성장이 될 때 일감이 많을 때는 이게 다 소화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식당이 일본보다가 인구 밀도상으로 보면은 2배가 더 많고, 2배고, 편의점은 3배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자동차를 1년에 1200만 대를 생산하는데 한국이 한 400만 대 좀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한 5,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4,800개, 5,000개.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 대에서 1200만 대인데 그만큼 과밀입니다. 그만큼 과밀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70년, 120년 한 거를 우리는 5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급격하게 물량 들어오는 거를 막
캐파를 늘리면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R&D 역량 판매력을 갖추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물량 주면 물량대로 막 늘려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과밀이 과잉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초저생산성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채에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저생산성, 즉 과잉 일감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잉 경쟁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저부가치가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을 말하기 전에 산업 업종의 부가가치가 너무너무 경쟁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이중 구조가 되죠. 그럼 공급을 대기업들만큼 줄 수가 있는 업종 부가가치가 아니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20만 개 공장이 규모를 갖춘 공장이 있는데 20만 개 공장의 한 30% 정도. 특히 그 중에서도 첨단이 아닌 기존 주력 전통 레거시 산업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소위 말해서 탄소 문제가 걸리는 그 산업들의 한 30% 공장만 아까 캐리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빼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의 문제로 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3D 산업, 즉 외노자를 수입해가지고 지금 조선업 같으면은 69%가 하청업입니다. 현대 조선, 삼성 조선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의 70%를 자기네 종업원들이 안 하고 전부 하청화시킨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 저부관리감이라는 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있어. 이 일감들만 밖으로 빼내면 그 일감들이 우리는 아까 본사 일감으로 바꿔지면서 우리 종업원들은 연구 개발 인력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식 서비스 인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일감 유형이 일자리 유형이 한 1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이 3600만 개입니다. 3만 6천 개입니다. 우리가 한 12,000개. 그럼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지식 서비스 업무는 아주 다양하죠.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식 서비스로 가야 일자리가 다양화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이제 그만큼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이 이제 그 세 가지 어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비전, 그다음에 또 세 가지 사업 모델, 또 그 사업 모델을 해야 될 세 가지 주체.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구조 계획은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넛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어떤 저출산이다, 뭐 고령화다, 또 양극화다, 노동 이중 시장 구조 해소다, 뭐 이런 것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분절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즉 폴리시 믹스가 돼야 된다. 정책 조합이 잘 돼야만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정책들이 다하게 연결이 돼야만 이제 우리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에 우리가 조지아주에 그 공장이 있는데 그 조지아주는 뭘 하냐면 삼성 현대가 투자를 딱 하겠다고 하면 결정을 딱 하면 시의회에서 오케이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인원 몇 명 뽑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네들 고용이. 우리 한 3,000명 뽑습니다. 아니면 3,000명을 그 다음부터 뽑아요. 벌써. 그럼 이제 우리가 통상 공장 투자를 결정을 하면 공장 건설에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지방 공사해야 되고 토목 건설 공사하고 인프라 공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설비를 깔아야 되니까 한 3년 정도 되는데 벌써 아마 사람을 뽑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시킬 때는 이미 교육 채용됐을 때 당시에 경비를 한 60% 70%를 인턴십 비용 비슷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토목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토목공사를 위해서 뽑은 현지 직원들은 먼저 투입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 생산 설비에 투입된 인력들은 기간을 갖다 한 1년 정도 더 늘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때 이제 생산 설비 들어올 때 투입을 하면 되니까 이걸 퀵 스타트라고 해요. 근데 이게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왜? 공장만 지어놓으면 이미 그 주에서 미리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니까 소위 이제 이 셋업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품질이 정상화될 때까지 요 러닝 커브가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럼 회사로 봐서는 이렇게 투자의 상당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복지 비용에 실업 비용이다 뭐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원용을 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왜 국내에만 하느냐. 아까 K 국제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일감을 만들듯이 전 세계에 광주형 일자리 산단을 만들 수 있죠. 우리 국가 산단에서 놀고 있는 유휴설비와 베이비 부모 유휴 인력들을 규합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 세계 한 30여 개 국제 산단을 만들어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지금부터 인력을 한 30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지 오퍼레이션이 잘 되려면은 기술자가 가서 기술 전수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야 생산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실패했는 게 우리 저 한진 중공업이 수빅 조선소라고 여러분들 필리핀에 나갔었죠 옛날. 그러다 그거 다 실패하고 문 닫고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여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 싼 임금 미용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 기자재를 전부 다 거제도, 울산, 부산에서 그 먼 길을 배를 태워가자 이 물류비가 얼마나 그러니 납기도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모든 물류를 담당하게끔 기자재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클러스터 진출, K국제산단처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인건비 싸다고 다 그냥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품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품질 비용을 제대로 생산성을 올리려면 숙련 인력이 비숙련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숙련 인력들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우리 인력이 몇 명밖에 파견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TSMC가 일본에다 저 공장을 만드는데 1,700명이 그 전체 직원인데 대만 인력이 400명이 나갑니다. 주재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대 조선이 베트남에서 조선소를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1,000여 명의 우리 엔지니어 인력들이 나가서 조선 베트남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생산 라인에서 품질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을 국제 멘토 인력으로 키워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영어 교육도 좀 시키고 현지 문화 교육도 좀 시키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이 또 돌아가려면 조장, 직장, 반장, 현장 관리, 안전 관리 인원들 뒤에 백오피스 인력들이 많잖아요. 구매라든지 관리라든지 안전,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베이비 부모들이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졸 글로벌 청년들은 대졸 청년들이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교육받으면 충분히 조장, 직장, 반장이 하거든요. 그럼 이 청장년을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파견해서 대기업이 앵커 기업이 이 공단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기술과 설비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그 대기업이 사서 팔아주고 이런 구조로 하면 광주형 일자리 플러스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면 100만 명 국제 멘토 연수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리 민생이 급하니까. 그럼 요거와 연동해가지고 해외에 나가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부채를 연장을 해주는 거죠. 자, 베트남 국제 상단에 요번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나가는 인력들은 그 기업들은 우리가 부채를 갖다 5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또 이자를 갖다 어떻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국제 멘토로 파견 나가는 우리 저 자영업자 지금 문 닫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부채 채무를 갖다 이렇게 조정해 주겠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교육도 시키면서 일감도 창출하면서 그럼 이게 부채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민생 경제의 밑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외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제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가 지금 뭐 정치 뭐 해서 뭐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무슨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권 교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느냐? 국가가 나아가야 될 미래 한국의 모습을 아직 우리 국민이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걸 찾는 과정이다. 그걸 지금 정부도 못 찾으니까 야, 또 바꿔야 되겠다. 야, 지금 그 586이 못 찾으니까 야, 이거 뭐 신세대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대 자체를 뭐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그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마어마한 이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과밀 구조가 과당 경쟁을 초래해서 네 죽고 뭐 이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징기스칸이 나오기 전에 몽골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죽고 내죽고 했듯이 이거를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징기스칸처럼 바꾸고 미래로 세계로 이 물꼬를 포지티브성 게임으로 바꿔줄 거냐. 이 5천만 서로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이 싸우고 수도권 비수도권이 싸우고 청년 세대가 싸우고 일자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포지티브성 게임으로 바꿔줄 리더가 나올 거냐. 언제 그게 나올 거냐. 요 이제 게임이고. 그 엘빈 도플러인가요?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럼 미래가 지금 너의 오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에 달려들지 말고 그럼 해결 안 되니 미래를 먼저 만들어라. 그럼 미래를 만들려면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려라. 그러면 누가 오원철 보좌관이 그렸던 50년 전의 그 그림을 이제 그 시효가 중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떨어졌으니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산업이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진짜 선진형 구조 그 사업 구조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지식사회 세계 최고 고학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업그레이드 해줄 거냐. 그게 우리한테 큰 숙제로. 저희가 2월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경제산업을 올해 이제 이번에 했으니 3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인구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 베이비부머 세대,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해 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인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자들도 있고 또 수천가도 계십니다만 이제 나름 그래도 연구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저희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